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마지막 법회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의 자비희사 중에서 마지막 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이사의 사는 칠각지에서 평등심을 의미하고 여기서 사무량심에서 자비이사는 평정한 마음, 평등한 마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등한 마음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7청정과 16단계에서는 쌍카로페카 냐나라고 해서 평등의 지혜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거기까지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등까지는 거기까지는 선업이 없어도 타고 태어난 선업이 없어도 노력하면은 이룰 수 있대요. 그 이후에 도과를 얻는 것은 선업이 없으면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하지 않다에서 평등심까지는 누구나 노력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평등심이라고 할 때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 자애, 그 다음에 동정, 연민, 함께 기뻐함, 네 번째가 이제 평등의 마음인데 이게 하나의 그 기초를 다지는 완성된 정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평등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우페카라고 얘기하고 한문으로는 사각지라고도 얘기하고 지혜 단계에서는 쌍카 루페카, 루페카가 쌍카 행위, 업, 우페카를 루페카라고 쌍카 루페카 냐나 할 때는 평등의 지혜 다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인간이 수행을 해서 이르는 이 우페카의 단계가 선정에서는 4단계에 속합니다. 4단계. 그러니까 높은 단계죠. 4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표상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이미지가 뜨고, 그래서 어떤 집중을 해서 얻는 상태가 되면은 그냥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뭔 일이 사물의 이치가 아닌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의 지금 앞선 어떤 성각자들이 예언을 하고 하는 것이 열심히 기도해서 이 상태에서 본 것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혜는 아니에요. 쌍카 루페카냐나에서는 7청정과 16단계에서는 지혜인데 이 평등의 지혜의 단계 평등 사무량심에서는 지혜가 없는 그냥 평등이에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쌍카 루페카냐나에서는 지혜 냐나가 붙으니까 지혜인데 그냥 사무량심의 평등심에서는 쌍카 루페카냐나하고 사무량심의 똑같은 평등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차이는 사띠가 붙느냐 안 붙느냐 차이인데 거기 지혜가 계속 수반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선정의 1단계가 위딱과 위자라 겨냥, 그 다음에 탐구, 그 다음에 2단계는 삐띠 희열, 3단계는 수카, 4단계는 시밀경성, 그걸 에카가타라고 그러는데 집중의 상태. 이게 이제 평등의 정신적 상태예요. 그런데 보통 안 알려져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평등 그런데 평등이 10가지가 있어요.
우페카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우페카 웨다나라고 그랬을 때 느낌에서는 유일하게 10가지 중에 하나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등도 우페카 웨다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띠가 없는, 알아차림이 없는 평등이에요. 예. 나머지 9가지는 전부 사띠가 있는 평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느낌으로 본 평등은 어떤 걸까요? 느낌으로 본 평등. 우페카 웨다나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페카 웨다나라고 그랬을 때는 이런 평등이 아니고 무관심.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무지, 덤덤한 마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것은 사띠가 없는 상태에서 세속을 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우페카 웨다나라고 그랬을 때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페카가 좋다고 그랬죠. 근데 사띠가 있는 우페카와 사띠가 없는 우페카가 다르다. 우페카 웨다나라고 그랬을 때는 사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사띠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다시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번뇌가 몇 가지죠? 108번뇌. 탐진치가 과거, 현재, 미래, 자발, 유발 그렇게 해서 곱하기로 나온 거예요. 탐진치가 기본이에요. 번뇌가. 근데 우페카 웨다나라고 그랬을 때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딱 그때 우페카는 무관심이라고 딱 쓰여 있어요. 알아차림이 없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그랬죠. 108가지 번뇌와 108가지 번뇌가 아닌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108가지 번뇌는 사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108가지 번뇌를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단지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극명하게 갈라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사띠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띠라고 말씀하셨을 때 계속 알아차림 얘기 하잖아요. 알아차림의 반대를 아사띠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사띠 없음이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사띠란 말을 쓰시면서 아사띠란 말을 로바 하면 아로바, 도다 하면은 아도다, 모아 하면 아모아, 탐욕 있고 탐욕 없고 그러고 구별 안 하고 그냥 사띠라고만 하고 아사띠를 안 썼다는 것은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 사띠를 챙기는 순간 출세관을 지향하고 사띠가 없는 순간에는 사띠가 없다라고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무명, 아위자, 어리석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라는 것이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열게 하는 수행을 시작하는 그 첫 단계예요. 모든 거 사띠로 시작해서 사띠로 끝나는 거예요. 알아차림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108번뇌를 하나로 줄이면 84,000번문을 하나로 줄이면은 알아차림이라고 할 정도로 알아차림이 갖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페카라고 했을 때 사띠가 있는 우페카와 사띠가 없이 생긴 우페카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좀 구별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세 가지 느낌 중에 우페카 웨다나라고 그랬을 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우페카 웨다나라고 빨리어로 그러는데 이건 무관심을 의미하거든요. 무관심. 어느 의미로는 무지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은현 씨가 지금 세 가지 느낌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어디서 왔죠? 세 가지 느낌이? 업으로부터, 무명으로부터 왔어요. 근본 원인이. 예. 업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죽을 때 탐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탐진치가 없으면 윤회를 안 해요. 탐진치가 있어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죽었을 때 세 가지 느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그것을 상속받아서 지금 이제 유전 윤회를 한 거예요. 그게 결국 과보로. 그러면 은현 씨가 타고 태어날 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상속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그 느낌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게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이에요, 이건. 수행을 시작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세 가지 느낌에 알아차림 하나가 생겨서 출세관을, 활로를 새로 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속과 출세관은 알아차림이 있다 없다로 구별을 하자고요. 세속에서는 알아차림이 없어요. 그래서 범부라 그래. 범부. 뿌뜨잖아. 근데 출세관으로 가면은 무엇이 장착됐지? 싸띠, 알아차림이. 그래, 이제 단계적 과정으로 7정전거 16단계 단계적 과정으로 가서 쌍카 루베카 야나, 그 다음에 그 도의 과의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러면 무탐무진 무치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평등이라는 의미가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물려받은 세속적 그 우페카 외단하고 나머지는 싸띠가 있어서 출세관을 지향하는 그런 평등이다. 평등도 두 가지다. 상속받아서 느끼고 있는 평등과, 그러니까 가령 그 수행을 안 해도 평등심이 있잖아. 특별하게 수련을 안 해도. 근데 그것은 완성된 어떤 그 평등심이 아니고 선업의 공덕이 있어서 생기는 평등심인데, 지혜를 얻으려면은 싸띠가 붙는, 알아차림이 있는 새로운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평정한 마음, 평등한 마음이 보통 그 우리가 사무량심 중에서 네 가지 마음 중에서 하나의 그 완성된 마음이다. 하지만은 이것이 선정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교재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평등한 마음, 네 번째 숭고한 상태는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우페카 또는 평등으로 불린다. 평정, 평등. 우페카의 어원학적 의미는 올바르게 식별함, 정당하게 생각함, 또는 공평하게 바라봄. 즉, 이것은 집착이나 혐오가 없으며 좋아함이나 싫어함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덤덤히 있는 상태지. 평정은 특히 불균형적인 세계에 변천하는 환경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제가자들에게 필요하다. 경멸과 모욕은 인류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경멸, 모욕. 이 세계는 착하고 덕스러운 사람들이 부당하게 비관과 공격을 받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균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가히 영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8가지 세속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팔풍경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팔풍경계가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고통과 행복은 이걸 팔풍경계라고 그래요. 시계추처럼.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8개의 세속적인 조건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동요된다. 인간은 칭찬받을 때는 의기양양하고 비난과 모욕을 받을 때는 침울해진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천 가운데 단단한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서 완전한 평정을 닦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평등에서 이제 이런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단단함,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조카하고 어젯밤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대학에 어느 유명한 교수가 한 분 있어요. 근데 글을 그 사회를 고발하는 글을 써서 뭐 정치적인 문제 같은 거 그러면 그 누가 이제 쓰잖아요. 굉장히 세간에 관심을 받는 교수였어요. 근데 조카가 그 학교 교수하고 같은 대학교예요. 근데 내 조카는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공대 시카고 거기 나와서 스위스 아바에 있다가 여기 대학 교수로 이제 스카우트 했는데, 그 유명한 그 사회학자 교수를 데려다가 공대생들에게 강의를 시켰대요. 제 조카는 거기 주임 교수기 때문에 나도 명상에 대해서도 학부형 다 초청해서 해서 내가 대학교 강의를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공대생도 이거 알아야 된다. 내 조카가 조금 열린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그 교수 잘 있냐? 잘 있습니다. 정년퇴직해서 요새는 명예교수로 있다네. 벌써 그렇게 됐냐? 그 교수 왜 요새 글 안 쓰냐?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어요. 나는 잘 모르니까 왜 그 날카롭게 그 글을 썼거든.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글을 썼어요. 진보적인 글을. 근데 내가 거기서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근데 진보적인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의 눈에 진보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발견한 거야. 그걸 진보적인 사람들이 진보적인 것을 비난하면은 일명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은현 씨? 딱 수박이라고 그래요. 배신자라고. 거기서 내가 사띠, 위파사나 수행의 위대함을 알았어요. 가령 예를 들어 그럼 진보와 보수로 분리되어서 경색돼 있잖아. 중립이 없어. 근데 진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보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있기 마련이거든. 그러면 그것을 아우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중도야. 부처님은 그걸 주장한단 말이야. 근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보수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 제도상의 문제를 날카롭게 비난하는데 그 중에 진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보일 거 아니야. 학자라면은, 유명한 교수예요. 예, 학자라면. 그 글을 썼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편인 줄 알고 다 그 밑에서 희열을 느꼈는데, 자기를 까는 거니까 이 시쳇말로 가장 수박이라는 것만 부르고 속은 빨간. 그러니까 학자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양비론적으로 양분돼 있어요. 이 사회가. 내가 거기서 나도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한번 자성을 했어요. 내가 왜 자성을 했는가? 지금 나는 중도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옳다 그러다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뭘 느끼는가 하면은, 이야기가 빛났죠. 돌아올게요. 뭘 느꼈는가 하면은,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갖기 시작해, 내가. 뭔가에 대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옳고 그름에 있어서 옳은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을 자꾸 배격하고 페널티, 벌을 받고, 어때, 뿌리 뽑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한번 돌이켜봐. 내가 논곤행상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나도 내 나름대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누구나 옳은 것을 집착하기 마련이야? 안 그래? 근데 옳은 것을 집착하면 안 돼. 옳은 것을 집착하는 순간 그런 것을 배격해. 그럼 벌써 내가 덫에 걸려버려. 그런 놈이 감옥에 안 가고 공격 안 받는 것이 지금 성에 차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전에부터 얘기했지만은 권선징악이 문제인 거예요. 나쁜 놈들 벌 받는 거. 그러니까 연속극이 나쁜 놈들 벌 받는 거 아니야.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 아니야. 권선징악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단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복수도 하고, 그래서 몰락하고, 연속극이 그래서 코 깨지고 부도 나고 암 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북에서는 놀랐다는 거 아니야. 그 무슨 겨울연가인가 뭐 보는데 그 어느 유명한 그 이북에서 내려온 대단한 사람이 겨울연가인가 뭐 봤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비행기 타고 휙 미국을 가버리더래. 연속극에 그게 있더래. 이북에서는 그런 걸 본 거야. 야, 미국을 남녀 관계가 뭐 안 좋으니까 휙 비행기 타고 떠날 수 있네. 야, 거기 이제 그 환상적인 매력을 느낀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처럼 권선징악이 문제구나 하는 걸 느꼈어. 나쁜 놈이 벌 받는 거, 뿌리 뽑혀야 되는 거, 악이. 그러니까 뿌리 뽑히지 않으면은 지금 성에 안 차는 거야. 몰락해야 돼. 감옥에 가야 돼. 그게 권선징악에서 오는 사회 정의란 말이야. 그게 옳은 걸까? 중도적 입장에서는. 양비론적인 입장에서는 옳아. 근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중도잖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여기 지금 우페카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마음이 아닌 그런 우페카가 아니고 그것을 사띠 알아차림으로 극복한 평등.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여기 말하는 이 우페카 웨다나가 아닌 모든 것들을 알아차림으로 극복해서 보수다 진보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를 떠난 하나의 땀마 있는 그대로 현상이잖아. 이것만 답이다고.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말로만 하지. 그래서 내가 그런 그 거간의 사정이 있는지를 모르고 내 조카한테 야, 네가 공대생 초청했다가 저 강의했다며. 삼촌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뭐가 놀랐냐 그랬더니 강의 요청을 했대. 그랬더니 딱 이메일로 1시간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랬겠지. 공대생 뭐하는 공대와 전혀 상관없는. 나도 학부형까지 초청했어 나는. 거긴 꽉 모였더라고. 공대생, 대학원생, 박사 코스, 뭐 석사 코스 하는 사람. 근데 밤사이 A4 용지 150장 원고를 딱 보냈더래, 메일로. 내 조카한테. 주임 교수니까. 그래서 당황했대.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150장이나 보내. 이걸 날 보고 읽으란 말이요. 그거 어떻게 다 읽어, 150장을. 이대로 하겠다는 말이요. 이거 뭐야. 그래서 당황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이걸 다 프린트해서 나눠주란 말인가. 그게 좀 의아하게,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보냈냐. 그랬대. 자기가 공대생이 경험하지 못한 그 교수의 정신세계를 알았다는 거야. 자기가 1시간 강의하는데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했구나. 이 사람이 뭘 행함에 있어서.
적당히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원고 써가지고 뭐 강의해달라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그대로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자기들이 내 영역에서 생각하는 것과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약간 이상해. 아, 이거 보고 바쁜 나보고 이거 읽어보라 메일로 보냈으니까 전화를 했는 말, 왜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강의하겠다고 준비한 겁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거기서 학자의 그 양심, 학구적 태도, 이 사람한테서 그런 좋은 글이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강준만 교수요.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거 알았어. 야, 요새 시대적으로 날카롭게 이끌어갈 글을 계속 썼는데 언젠가부터 글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 왜 그래? 그랬더니 삼촌, 자기 편으로부터 심각한 모욕을 겪을 정도로 공격을 받고 붓을 꺾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자기들의 우상이었는데 진보가 가진 문제를 지적했는가 봐. 나는 이제 잘 모르겠어, 이제. 그런 좀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 사람이 글을 쓰면은 계속 회자가 됐어. 뭐 여기저기 인용도 하고. 이 시대에 한 번씩 빵빵 때린 사람이 있었거든. 그게 옛날에는 도울 김용옥 선생이 한때는 그랬어. 사회적 이슈를 제공했어. 나중에 너무 그게 너무 일방적이니까 배타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인기가 떨어졌어. 너무 옳다 그러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안 돼. 그냥 옳은 얘기여서 말해야지 뭘 배척하면 안 돼. 그냥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어떤 선한 정의의 이미지를 제시만 하면 돼.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을 까부수면 또 안 돼. 상처야. 양비론, 양극단으로 가버리면 곤란해. 길만 제시하면 돼. 그게 학자적 양심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진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공하니까 이제 진보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진위를 몰라주니까 상처가 깊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냥 수박으로 또 몰아버리잖아. 수박이 내가 수박이 뭔 말인지 그게 조금 색깔이 다르다는 거 아니야? 맛이 다르게. 겉과 속이. 근데 수박하고 반대가 뭔 줄 알아? 내가 젊어서 한 거야, 이것은. 반대가 뭔 줄 모르죠? 수박만 알고. 똑같은 색깔인 모르겠대요. 딸기가 어떻게 똑같아? 참외인가 도마도라고 그래요. 도마도. 겉도빨 같고 속도 빨갛다. 이게 겉도 빨갱이고 속도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도마도라고 그래. 빨갱이 얘기할 때 그걸 써요. 저건 그냥 도마도다. 그럼 이게 좌우가 결국은 이 변화와 안정이잖아요. 좌는 변화를 추구하고 우선을 두고, 보수는 이제 안정을 추구하니까 그게 딱 고차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를 필요로 하는 진보에도 보수는 있다고. 보수에도 진보는 있고. 그때는 또 안정을 또 추구해야 되는데 그 언제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다는 거죠. 바르다는 치우치지 말고. 근데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가버린다고. 사회가. 이게 집착했다는 건 알아차림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정의를 주장했는데 자기 편으로부터 돌팔매를 맞은 거야.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한테 예수님이 그랬잖아. 가늠한 여자 돌 던지니까 죄 안 진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하니까 다 돌 안 졌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쏙 빼놓고 던진 사람만 돌 던지잖아, 우리가. 거기서 오는 상처가 심각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딱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 거기 중도가 없었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극단. 진보에서는 꼭
변화를 막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거 배신자라고 딱. 배신당했죠. 배신자라고. 예.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갖는 것을 지적한 것이 개딸이었거든. 그 개딸 이름 바꾸라고 내가 그랬는데 안 바꾸대. 개혁의 딸. 누구를 취재한 사람을 개혁의 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개딸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극단이야. 안 좋아. 안 좋아. 이름도 안 좋고. 근데 그렇게 흑백으로 나누는 게 자기들 그 권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겠지. 결속의 한 토 삼겠지. 진짜 중요한 것을 이게 세력이야, 세력 그게. 네, 세력화하기 위해서 영남 호남 불리는 것도 결국 자기 그러니까 세력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판이라는 것이 양극단으로 해서 그걸 표를 결속하고 표를 얻는 정치가 문제구나. 종교도 문제야. 거기 사상도 문제야. 이데올로기도 학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양극화라는 것이 지금 균형이 없는 거야. 여기 지금 팔풍 경계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논, 고통과 행복 같다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고정 불변하는 게 아니다. 그 중도적 관점에서 큰 시각으로 보아야지 편향되게 어느 한쪽만. 그래서 그걸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야. 그게 초전법륜경이야. 그게 양극단. 그것을 구현하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등심이에요. 평등심. 근데 이 세상은 그런 평등심이 없어요. 혼란은 사회일수록. 혼란은 사회일수록.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어디서 봤는가 하면은 한국을 누가 칭찬하는데 쓰리꾼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줄서고 뭐고 막 한국을 칭찬해. 약간 부끄럽더라고. 외국인이 막 한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딱 느낀 게 맷불 시대에 맷불의 의식이 생긴 것 같아. 지금 OECD에 우리가 3만 불인가? 36,000불 시대에 이제 줄 서는 거예요. 몇천 불 시대에는 줄 설 수가 없어. 그 의식의 발상이. 그러니까 사회의 그 레벨이 소득에 의해서 좀 점잖아진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조금 괜찮아지니까. 이전 투구를 안 하고. 우리 먹고 사는 게 힘들 때는 팍 터지게 쌌거든. 내가 그 선구 주자였어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군대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랬죠? 해병대. 해병대 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어디 다니잖아요. 예? 그럼 그때만 해도 몇십 년 전이니까 그 자리 잡기, 버스 타기 먼저 가야 돼. 난 반드시 먼저 제일 앞에 가 창으로라도 뜯어가 자리 잡았어. 그 집사람한테 그 해병대 기지를 보이느라고. 대학교 1학년 다니다 2학년 때 군대 갔다 왔거든. 해병대 복학하고 2학년부터 다녔어. 응? 해병대 기질이 있었다고 월남까지 갔다 오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새치기를 해도 중간에 양심에 따라서 중간에 새치기 나 제일 앞에 가서 했어.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 그때 해병대 정신이라는 것이 소득이 낮은 수준의 정신이야. 내가 지금. 그리고 이제 사회부를 점점 드네. 차비를 안 내고 다녔으니까. 해병대 차비 안 내고 다녔어 옛날에. 차비 달라고 그러면 쌍욕을 해버려요. 기차 공짜, 뭐 공짜, 다 공짜예요. 그게 그 방조해주고 그걸 부축해요, 군대에서. 농담 아니야. 그걸로 그 훈련 받고 뭐 교육 받을 때 졸리거든. 그러면 해병대 깡 부리는 것으로 잠을 깨게 해. 그럼 막 눈들이 달딱달딱 해, 그냥 막.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내가 학생의 신분으로 소위 말하는 사회에 있는 신분으로 돌아오는데 그 습성을 버리다가 학교 다니다가 예비군 훈련을 또 가잖아? 응? 사회에 나와서도
멀쩡한 놈이 점잠 빼고 넥타이 메고 다 다닌 놈이 예비 군복만 입으면 모자 탁 들어서 휘바람 불고 여자 지나가면 야지하고 해병대끼리 모이거든 예비군 또. 옷만 입으면 또 휘바람이 획 나오고 여자 야지하네.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해서 이것이 소득 수준과도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쓰리꾼 없다 뭐 없다 도둑놈 없다 그러는데 옛날에 천지가 쓰리꾼이었잖아. 먹고 살만하니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만하니까 세칙이 없고 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우선 그 경제적 부가 정신적 레벨을 물질도 필요한 것이구나. 아무리 도덕 그래도 소득순위 몇 불 수준에 우선 생계가 문제인 사람들한테 그 요구해야 들어오겠어? 이게 중도도 가령 비구들이 수행을 한다? 네 아까 그 사람 수행 못해. 비구 못돼. 안 받아줘. 농담이 아니라. 내가 쇠오미 내가 느꼈어. 그 동네 청년이 얼마 동안 나하고 한방 썼는데 나도 제과제로 가서 바로 비구께 안 받고 했을 때 자꾸 비구를 안 해준대. 그래서 난 다 무조건 받아준 줄 알았어. 동네 산 청년 안 받아준대. 비구 걔 안 준대. 그래서 여기도 뭔가를 다 구별을 하는구나. 그 나중에 너 얼마 동안 비구 하라 그러고 비구계를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비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 왜냐하면 비구의 레벨이 있잖아. 계율을 지키는. 그래서 제가자에다가 비구계를 받은 사람을 도노바 비구라고 그래. 도노바 비구. 근데 나도 도노바 비구야. 일시 출가자니까. 제가자에다가 가. 근데 한국 손님들이 날 보고 이제 피하는 의미로 도노바 비구 조크를 해. 농담 삼아서. 기분이 나빠. 나도 도노바 비구 그러니까 뭔 말이니까 그 일시 출가자란 말이래. 가짜인 거야. 내가 오리지널이 아닌 거야. 내 생각에. 도노바 비구 그래서 기분 나빠요.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그랬지. 그리고 나서 내가 우대전이야 우리 사야도한테 물어봤어. 도노바 비구란 말이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를 자꾸 도노바 비구라고 비하한다 한국 스님들이 조금 언짢다 그랬더니 왜 비하냐? 그래서 그거 비하 아니에요? 찬양하는 거예요. 뭐 어때? 일시 출가자란 말이 도노바 비구란 말이 지키기 어려운 계율을 지키는 자라고 찬양해 주는 말이래. 세속에서 막 살다가 비구 계율을 지키니까 얼마나 청정해. 지키기 어려운 계율을 지키는 자로 존경해 주는 말이래 그게. 비구라는 것이 레벨이 이런 것이구나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사회적 레벨을 하려고 하는 물질적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사람들이어야 돼. 정신적으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정신적 어떤 가치 기준이 있으려면 물질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흐마 크샤트리아들이 다 비구하고 바이샤 수드라들은 비구 가물에 콩나듯 온다는 거예요. 신분을 벗어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오히려 불가촉 천민인 것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속박다는 것으로 안 돼요. 어떤 제도를 지켜야 되는 것으로, 계율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막 살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막 살지 않도록 속박하는 것으로 안다는 거야.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스스로 유지하는 질서래 이게. 낙인이 아니고 거기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속적 그 어떤 그 유전적 요인이 이게 고정관념이구나. 부처님이 이걸 깬 거야. 깨기 어려운 이걸.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문득 조카 얘기를 듣다가 나를 얼른 자성해봤어. 나도 모르게 권선징악을 따져서 잘못된 사람들이 페널티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쪽에 극단으로 간 거야. 거기서 불쌍히 여겨야 돼, 그 사람을. 왜 감옥 안 갔지? 이거 왜 안 잡아갔지? 그럴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평등이 생긴다는 거야. 누굴 배척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평등이란 것이 잠깐요. 그냥 평등이 아니고 이미 사선정까지 가야 될 정도의 어떤 균형된 시각, 그냥 얻어지는 평등이 아니고 충분히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제어되는 상태에서 오는 평등이라서 이 평등의 상태가 되어야 있는 그대로 비로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그래서 평등이 주는 의미가 간단치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부처님처럼 그렇게 심하게 비난받고 공격받고 중상모략을 당한 종교 스승은 없습니다. 또한 부처님처럼 그렇게 높이 칭찬받고 공경받고 받은 자도 없습니다. 보세요. 부처님이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 비난 많이 받고 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중도적 관점에서 어떤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고통과 행복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 일로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사람 일로 두고, 근데 그것을 동일시 자기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일로.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한 얘기는 그 사람 얘기인데 다 내 것으로 받아버리는 것은 나 중심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옳은 것을 지나치게 구현하려고 하는 극단인 거야, 그게. 옳고 그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 사람 일로 아직 몰라서 그렇다.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뭐든지 완성을 원하고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정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 일로 분리가 안 된 거야. 위파사나가 분리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면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거라고요. 남하고 나하고 분리가 안 돼요. 철석 내 기준으로 다 붙어버려요. 나갔잖아 벌써. 감각 대상으로. 나와 남을 분리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라고 부처님이? 자기 몸과 마음, 호흡부터 보란 얘기야. 호흡과 육체적 현상인 호흡과 그것을 아는 마음, 정신을 구별하란 얘기지. 호흡을 아는 마음을 분리해야 나와 남을 비로소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호흡 보는 거 아니에요, 은현 씨. 호흡 볼 때 호흡이라는 육체적 현상과 그것을 아는 정신적 현상이 다르다라고 분리해서 볼 때 거기서 집중력이 생길 때 비로소 평등의 지혜에서 나와 남을 분리하는 위파사나의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사띠, 알아차림과 분리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복잡해요. 사띠에 알아차림이 붙어야죠. 선정의 사띠가 아니고 바사나의 사띠여야 되는데 그 시작이 호흡이에요. 근데 같은 호흡도 아나파나 사띠, 코에서는 하나로 봐요. 코에서 아나, 들숨과 날숨도 니미타 표상으로 오면은 딱 붙어서 봐요. 근데 같은 호흡도 들어갈 때 바람과 나올 때 바람을 다르게 보고 들어갈 때 차가운 바람, 나올 때 뜨거운 바람이라고 그렇게 그 구별해서 보면은 그게 위파사나예요. 같은 호흡도.
표상으로 보는 호흡은 보통 선정수행, 사마타예요. 근데 호흡의 들숨과 날숨의 차이를 길고 짧은 거, 뜨겁고 차갑고 뜨거운 거, 강하고 약한 거, 바람의 강도가 부풀었다 꺼지는 것의 어떤 그 변화, 차이를 보면은 그 위파사나예요.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띠에 분리해서 붙는 것이 위파사나다. 에? 조금 깊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부처님께,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런 공격을 받았는데 부처님께서 그 사람의 업을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업을 못 보니까, 그 사람의 성향을 못 보니까 자기화해버린 대로 상대편의 성향을. 근데 부처님은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사람의 보이 다 보이잖아. 그 사람 일로 보인 거야. 그 사람 것을 내 것으로 안 끌어들이는 거야. 미친 사람 춤춘다고 나도 안 추는 거예요. 응? 예. 은현 씨 상사가 은현 씨한테 뭐라고 한다고 하지 않고 상사의 이름 그냥 생각으로 듣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은현 씨가 상사의 지져라 나는 듣는다 그러면 또 안 되겠지? 그때 필요한 게 안팎이 필요하지. 상사의 얘기도 필요한 건지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사의 입장에서도 한번 봐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으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야. 설령 잘못됐더라도. 그 사람도 몰라서 그래.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이전부터 저는 그게 좀 분리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 수행을 했는가 봐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이해가 안 됐어도 나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몰라서 그런 거?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그 사회 활동을 하면서 봉변을 내가 하고 있는 신분에 비해서 내 역할은 늘 컸어요. 뭐 어느 고급한 모임. 나는 형편없는 직업을 가지고 바닥에서 기고 있었지만 내 모임이나 어느 사회적 타이틀을 가질 때는 조금 상향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갭이 있죠. 갭이. 예. 조경철 박사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조영식 박사, 안호상 박사, 우리나라 밝은 사회 연구소 굉장히 그 엘리트들, 그 교수들, 그 사회 저명한 인사들 모임에 내 친구 교수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딱 해서 이력도 내라고 냈더니 그 호텔에서 딱 보더니 내가 택시 회사고요. 한영 택시 뭐 이렇게 딱 조경필 박사가 전계현이 남편 천문학자 나사에 계시다가 온 선구자잖아. 택시 회사? 악덕업주 부당요금 이거 사회적으로 문제 올시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안 나빴지? 저 사람이 조금 입놀림이 조금 가볍구나. 조금 부끄러운 일 아니야. 뭐 그렇게 악덕업주 부당요금 난폭 운전 이거 사회적 문제 올시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 시간에 다 뭐 칵테일 할 때 뭐 들고 여러 사람이 이제 조 박사한테 가서 박사님 제 소개가 조금 지나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 그분이? 내가 죽어서 천당 갔는데 혐한 지옥에 가 있다고 딱 그렇게 쪼크를 던지더라고. 머리도 좋아. 그런 일들을 뜻하지 않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봉변을 많이 나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게 분리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자존심이 있으면은 내가 열등의식이 있으면 그거 팍 반응하지. 근데 나는 내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글을 썼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의 소설의 소재로 삼았어. 그래서 국립극장 발레학교 운영할 때 국립극장 발레단장 발레 후원회 회장이 하나은행장이에요. 광교 하나은행 발레단장 남편이 친구예요. 하나은행장하고. 그래서 후원회 도화건설 강신호 회장도 내가 거기서 발레단 다 하나은행 그 재벌들 다 끌어들여서 발레 후원을 했어요.
나도 이제 그 하나은행장 갔어. 그러니까 이제 발레단장 남편, 그다음에 하나은행장 발레단장 후원회 회장이지. 나는 발레 학교를 거기서 운영하고 있어서 발레단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소속은 다르더라도 이제 하나의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은행, 야, 그 우리 발레단 발레학교 운영하시고 곽 사장님 소개해라 그랬더니 뭐 하시는 분 있어요? 그랬더니 저 택시 회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친구, 야, 너 왜 아무나 데리고 오냐? 내가 발레단장이나 발레단장 남편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내 선에서 약간 조금 그 위축은 됐지. 예, 위축은 됐지. 동일시 하려고 생각이 드니까 못 받아서 그러지. 그 수준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는데 그 사람 그 동일시를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내가 사전에 그렇게 그 분리가 된 것은 그 하나은행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했어. 왜냐하면 그 발레단 남편이 캘리포니아에서 대학교 주립대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친구 하나은행을 데려다 강의를 시켰대. 거기. 근데 앉자마자 매 거제도 얘기만 해. YS 얘기만 하고 YS 대통령 될 때거든. 자기가 거제도 출신이요. 아마 그래서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계속 아무 주제가 없는 거 그 얘기를 끄집어내. 그래서 이분이 자기 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입지전적인 그 뭘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강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내가 읽어버렸어. 내가 그런 사람한테 수준이 그런 사람한테 기대할 필요가 없죠.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뚝 내가 느끼게 YS백으로 하나은행 됐구만 내가 속으로. YS 얘기를 거제도 얘기를 왜 자꾸 해? 우리 거제도가 뭐 YS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의식이 높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편협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뭘 쟁취할 수 있거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야합 안 하거든. 그럼 못 올라가요. 그게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어쩌다 그런 것들이 다 허구일 수 있어요. 의외로 허구일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타이틀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중도적 입장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걸 쟁취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편이었는데도 조금 자기 편을 비나가니까 수박 그래가지고 그냥 배척해버리는. 그러니까 좋다는 게 뭐냐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게 뭐냐고. 진정 좋은 거냐고. 위험한 거라니까.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극단이라서 배척해버리니까. 내가 왜 그렇게 극단으로 인해서 논공행상을 하면서 내가 왜 극단이야지. 극단이 괴로움이거든. 권선징악이 안 좋은 거라니까. 이 세상에서 권선징악이 좋지. 중도적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예요. 악한 놈 벌 받고 좋은 놈 성공하고. 그러면 안 돼. 무상고부화로 한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이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과정이라고 또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평등도 이러한 시각에서 새롭게 그런 것들을 벗어난 평등을 가자는 얘기야. 알았어, 은현 씨? 직장 상사가 뭐라 그래? 박사님, 평등은 어떻게 보면 이상인데 그 과정 이상이네. 중간적인 입장에서는 권선징악이 필요하죠. 그건 기본이고. 근데 권선징악을 그 수준의 선의 상태가 돼야만이 이 평등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하는 그것은 기본인데 그것조차도 벗어나려면은 세속에 머문다는 것이지 권선징악은. 그러니까 그거로 필요하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필요한 건 기본인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필요 충분 조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 더 나를 구렁텅이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집착하는 게
그렇잖아요. 중도가 뭐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선이지. 근데 그 수준에 가려면은 어. 일단은 권선징악이 선을 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러죠. 예, 예. 그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게 그럼. 권선징악은 필요하다고 그래요. 치마음소리 그리 아니 왜 있는 것도 보는 건데 왜 선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간 입장에서 일단 선언을 해야지 그런 수준에 오르지. 그게 그래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권선징악을 비난하는 게 오히려 권선징악이 문제일 수 있다는 출세간의 시각, 평등의 시각이 권선징악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얻기 어려운 그 한계예요. 매사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랬어. 다른 순간에 따라 업이니까. 자, 어떤 사람이 탁발 나온 부처님을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그 당시 사용하던 가장 더러운 욕설로 부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부처님에게 돼지, 짐승, 소 등과 같은 사람, 돼지. 그러니까 내가 도노바 빚고 이렇게 듣다 못하고 기분 나쁘는데 참았지. 그래서 내가 도노바 빚고가 뭔 말이에요? 어떻게 전해 버렸더니 지키기 어려운 개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존경하는 말이다 그게. 그래서 정말로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속 사람이 비구개를 못 지키잖아. 함에도 불구하고 옷 입고 머리 깎고 지키는 거야. 그거 박수 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봤냐? 미얀마에서 가보면은 돈 있는 사람이 미국 유학을 보내 애들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미얀마에서. 근데 방학에 와. 그럼 집에 하루 이틀 있고 바로 절로 보내서 바로 머리 깎고 3일로 지켜. 방학도 안 해. 그래가지고 계약하면 보내는 거야. 야, 미얀마 그 사회 시스템 좋대. 근데 이놈이 계약하면 가. 그 이듬해 또 와가지고 또 비구기 받고 받아.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있어. 그 쇠우민에 마시에 쇠우민에 다 그런데 다. 근데 걔들이 뛰고 막 가사 막 질질 끌고 이제 그 옷만 갈아입혔지. 그 집에 있던 습관이 있잖아. 스님들이 얘놈 절대 안 해. 미얀마 스님들 훌륭하지. 가사 끌면은 다 갖다 입혀주고 해주고. 나는 나는 한국 사람이잖아. 이놈 새끼 가사 있고. 근데 스님들은 다 하고 이렇게 매주고. 그래서 정말 그런 비구의 생활을 내가 5년 지나니까 보이더라고요. 5년 지나니까 비구 생활이 내 기준을 때를 못 벗은 거야. 5년 지나고 비구하고 나니까 비구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들이 그거 다 안 가르쳐 주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게 걔가 갔다 와 또 갔다 와. 그러면은 1, 2년 사이에 걔가 커버려. 많이 성장해요. 그러면은 걔가 그 밑에 애들을 가르쳐줘 또. 갔다 와서. 그걸 내가 10여 년 동안 봤다니까 거기서. 이렇게 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이런 시스템. 그게 유산이야. 그게 유전이야. 그게 상속이야. 우리가 윤회, 그게 윤회야. 유전이 윤회거든. 그게 유전이야. 습관이, 제도, 문화가.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폐허 속에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 부를 누리면서 방위산업은 몇 배로 올라선 이 시스템에서 우리의 변화 중에 여러분들 모르는 변화가 은현 씨가 얼마나 의식이 변화됐는지 모르지. 우리가 식민지였어 아니었어? 한 번 식민지면 100년 200년 몇백 년가 식민지 근성이 노예 근성이 안 벗어나.
카스트 제도의 근성처럼 빨리 벗어났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조선조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랬지? 이조라고 그랬잖아. 이시조선. 일본 사람이 만드는 타이틀이야. 순종, 원종, 그 원래 견륜황제, 원황제 있어. 뭐 순종, 그 일본 사람들이 붙여준 타이틀이야.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비하하는 의식 속에 있었어. 대표적인 것이 뭔 줄 알아? 엽전. 엽전 근성. 지금 엽전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우리 의식도, 문화도 발전한 거, 의식도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고. 엽전이란 말 요새 안 하잖아. 빨리빨리 김치가 아주 그냥 그 우리 최대의 약점이었는데, 김치 그냥 냄새 나니까. 빨리빨리가 최대의 약점이었는데, 빨리빨리가 이제 자랑스러운 거야, 이제. 어떻게 보냐, 시각의 문제야. 엽전 없어졌잖아. 그 엽전 말고 다른 우리 민족 문화를 비하하는 말들이 많았어요. 없어졌잖아. 이렇게 대한민국 같이 빨리 급격하게 변한 민족이 없어요. 식민지 근성이 몇백 년 간대요. 그래서 지금 인도 근성이 저기서 근대화가 안 되는 것이 인도 식민지 근성이 카스트 제도가 아무래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막 여자 강간하잖아, 인도. 지금도 문화적으로. 근데 우리는 허물을 몇 번 벗었어, 지금 그냥. 대단한 민족이야. 거기서 지금 세계 오히려 진정한 그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나라가 아마 미국보다도 영국, 프랑스보다도 한국이 세계적으로 우선한 나라가 아닐까 싶어. 아니, 영국, 미국, 프랑스 보자고. 미국 그냥 부수고 총 쏘고 하잖아. 지금도. 프랑스도, 영국도 지금 벽돌 깨가지고 안 던지잖아, 이제. 횃불로 다 아무 불상사 없잖아. 그런 조짐들이 몇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조짐들이. 제가 그 여의도 그 광장에서 100만이 모여있는 그 캐톨릭 그 모임에 보속이라고 이제 죄의 사함을 받고 밀떡 주고 다 얻어먹고 보속이라고 이제 페널티를 주는 거야, 이제 죄의 사함을. 옛날 그 보속이 면죄부처럼. 그때 100만이 모여있는 행사장에 신부님이 보속을 주었어. 보석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휴지 다 줬으시오.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식들이 그냥 한국 사람 간다면 그냥 쓰레기 막 다 지금 배낭에 넣고 청결을 알잖아.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의식들이 레벨업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사실은. 소득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으로 부족해. 그 하이 레벨 최고의 정점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응? 아직도 36,000불 시대에 있는 그대로 못 봐. 줄 서는 거 가지고 부족해. 응? 알았죠? 있는 그대로 봐야 돼. 그러면 거기 줄 서는 것으로는 외견상 우선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은 내 속은 들끓어. 누가 나 욕하면은. 근데 있는 그대로 보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한테 행복, 평화가 있다고. 그게 마지막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한 인간이나 사회의 우리가 구현해야 될 목표여야 돼요. 적어도 레벨이. 응? 알았지? 응? 그러니까 부처님을 지금 돼지, 짐승, 소 등과 같이 불렀다고 그러잖아.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이제 물질적으로도 많이 풍요로워지고 개인소득 높아졌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좀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시도됐었어요. 정치인들 촌지 얼마 하지 말자.
국회의원들 계속 그 자체 정화가 일어났어. 그리고 누군가 그 제야 변호사들 모여가지고 누구는 찍지 말자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법에 저촉돼 버렸어. 선거법에. 필터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이게 한 개인의 인신공격으로.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회 여러 가지 그 저변에 그런 노력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의구현 사재단 같은 경우는 도일교 신천지교는 그렇게 뭔가 자기 종교 세력을 위해서 뭔가 그 권력에 조금 그 힘을 빌리려고 했지만은 정의구현 사재단은 극단적으로 나선 사람들이거든. 신부님들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천주교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랬지.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딱 가버리니까 수증기처럼 싹 그냥 그 어느 수준으로 가버리니까 어떤 일체의 그 정화 운동을 싹 표면적으로 안 하더라고. 저분들 물러설 줄 아네. 그게 지나쳐도 문제인 거야. 왜? 성당에서 지나치게 얘기하면 여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신도들이 안 와버려. 내 친구가 그런 극단 세력에 앞서 있었으니 문기현 신부라고 그 임수경이 데리고 온 내 친구예요. 그러니까 성당 신도가 준다 그래. 난 뭐라고 말 못하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사실은. 근데 어느 임계점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앞서서 나가다가 전국을 돌면서 그 운동을 펴다가 딱 자정 그 운동이 들어간 것 같아. 쏙 씻은 듯이 소리가 없어진 것을 봐서 수박처럼 공격 안 받으려고 그런 것 같아. 이게 뭔가 극단이 문제가 있는 거야. 옳다고 하더라도. 응? 요즘 스님들 있잖아요. 공부 엄청나게 해요. 응? 공부를 니까야 공부요. 엄청.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스님들이 해서 치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남방 스테라와다 스님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오전에는 저거 나가잖아요. 탁발 나가고 그래 시간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탁발도 안 나가잖아요. 이게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잘했구만. 니까야 공부 엄청나게 많이 스님들이요. 막 모임도 많고요. 아이가 엄청 많이. 그러니까 뭐 AI 니까야도 있다며? 아야 뭔가 챗PT 뭐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거로 딱 넣으면은 쫙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니까야 그 내용들이 쫙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면 나와버리거든요.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니까야 공부 스님들 엄청나게 많이 하죠. 좋은 일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 탁발은 몇 시에 나가요? 응? 탁발. 아침 먹고 6시쯤 나가. 6, 7시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나면 안 줘. 거지가 타이밍을 노려야 돼. 그 거지들이 굴뚝하고 딱 밥 먹을 때 딱 와. 밥 먹을 때는 조금 그 여유를 해서 밥 줘. 밥 먹고 나면 배부르니까 안 줘. 걸식도 철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와가지고 괜히 와. 그러더니 돈 구러 왔어. 근데 말을 못하고 나중에 나갈 때 서가지고 마지막으로 혹시 돈 좀 있냐고. 타이밍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자, 그러나 부처님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인에게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 진수성찬을 준비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들이 그것을 함께 나누어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부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성찬을 나누어 갔습니다. 좋은 형제여, 당신은 나를 당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당신은 욕설로 퍼부으면서 나를 접대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되돌려 가지시죠. 그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읽고, 여기서 처음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많이 인용하고 많이 써먹었어요. 여기서 본 글이에요. 바로 이게. 이 말을 듣고 주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대꾸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을 때는 깨진 종처럼 침묵해라. 깨진 종이 안 울린다는 거예요. 땡거리 반항가 했으면 즉각 그냥 총 올렸어. 누가 뭐라고. 만약 그대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내가 비록 아직 열반에 이르지 않았지만은 이미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네가 깨진 종처럼 반응하지 않았으면은 은현 씨가 상사가 뭐라 그래도 남편이 뭐라 그래도 그냥 소리로 듣고 있었으면은 은현 씨가 열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나는 열반에 이른 자로 존중한다. 인과로 구별해라. 그것을 열반을 얻었다라고 존중하는 것을 열반을 못 얻었는데 열반을 얻은 대로 존중한다는 것을 뭐라 그러지? 열반이 쏟다빠나야. 근데 열반 못 얻고도 열반에 이뤘다고 존중한다는 말을 무슨 쏟다빠나라고 그러지? 줄라 쏟다빠나. 작은 수다원. 반응하지 않을 때 깨진 종처럼. 결국 깨진 종처럼 대상으로 싹이 알아차려서 분리한다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다는 뜻. 알아차려 분리하고 대상으로 있다. 봐. 그 담마야 그게. 네. 대상이. 네, 법이야. 그런 내용. 이것은 오늘날의 수양이 덜 된 시대에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금같이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비난이나 욕설을 살인 의도들이나 왕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칭송을 모두 완전한 평정 속에서 침묵으로 받아들였어요. 부처님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왕이 얘기하든지 아주 사악한 자가 얘기하든지 흉악한 자가 얘기하든지 평등심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깨진 종처럼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 끝내야 되겠네. 이것이 오늘날 수양이 덜 된 시대에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금같이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깨진 종처럼이 자존심이 있고 세속적 관점에서는 병신같이 느낄 수가 있겠지? 자아가 있기 때문이요. 깨진 종은 자아가 없는 거예요. 사티로. 자아가 있으면 즉각 반응하지. 오히려 소매 걷어붙이지. 멱살 잡지. 에? 한 번은 어느 왕의 후궁이 술주정군들을 부추겨 부처님을 욕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자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그 도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자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망한 왕비들이 있었겠지. 얼마나 많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나 부처님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임신을 가장해서 대중들에게 부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부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한 여자를 죽이고 부처님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부처님의 사촌이면서 제자인 태발달타가 언덕 위에서 바위를 굴려 부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부처님을 시기하여 편파적이고 편애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조차도. 이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칭송했습니다. 왕들이 부처님의 발밑에 엎드려 최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부처님에게 완전한 평정 속에서 돼지처럼 침묵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은연 씨, 비난에 반응하지 않으면은 뭐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칭찬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소인실에 반응하지 않으면은
이게도 명예에 반응하지 않으면 불명예에도 반응하지 않는 이게 중도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야 너머의 부상고무화가 보여요. 그래야 내가 안 괴로워요. 중요한 것은 핵심은 모든 문제가 내가 무엇을 할 때 안 괴롭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반응했을 때 괴롭냐? 반응 안 했을 때 안 괴로웠냐? 근데 반응했을 때 감각적 쾌락을 느껴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괴로움이에요. 습성이 생겨요. 쾌감이 있기 때문에 더 세져요, 반응을. 그게 집착이 가진 폐해예요. 더 나빠져요, 자꾸로. 적당히 해서 기분이 안 풀려요. 그것들이 업이 굳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우리는 제어되지 않는 혀에서 나오는 독살스러운 말에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거 혀는 지금 지옥 가셨네. 근데 여기서 이런 조크가 이분이 뛰어난 분이구나. 자기는 천당 가 있대. 근데 혀만 지옥 가 있대. 혀가 지옥 가 있으면 몸도 지옥 가야 되는데 딱 분리를 하더라고. 뛰어난 임기응변력, 언어 마술사야 그건. 못 당하겠더라고 내가.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는 이 변하는 세계의 환상적인 즐거움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환상적인 변화. 연못에서 이게 수단이빠따 얘기가 다 나오네. 연못에 피어난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우리는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항상 고요하게 집착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앞에 세 개의 덕목과 함께 평정심도 직접적인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집착을 갖고 있습니다. 평정심도 집착하면 안 된다. 자비이사 중에서도 간접적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는 무감각하거나 어리석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평정한 마음은 집착과 혐오를 버립니다. 집착과 혐오가 없어야 평정한 마음이네. 그렇죠? 공평한 태도는 이것의 주요한 특성입니다. 이것은 저기에 나오는 게 청정도론에 나오는 딱 문장이야. 인간법으로 받아들이는 원래 평정의 마음을 갖는 거는 인간법으로 그럴만해서 그러니까 이해하거든요. 공평한 태도는 이것의 주요한 특성이다. 평정을 닦는 자는 바라는 대상에 대해서 이끌리지도 않으며 바라지 않는 대상을 혐오하지도 않는다. 이끌리지도 않고 혐오하지도 않는다. 그는 죄인과 성인을 똑같이 대한다. 이건 좀 어렵네. 근데 법단 여기에서 이해하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이해는 하면서 자기 행동할 때 동의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 이해는 하지만 행동할 때는 그 말에 맞춰서 자기가 해야지. 그 사람 100% 말 다르고 이제 이해했다고 겉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는 안 돼. 이해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는 구분하는데 사람들이 구분을 잘 그러니까 못하는 면이 있어요.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못하지. 이해하고 행동. 이게 실천이 없으면은 학문에 그치는 거야. 그래서 수행자들 수행을 해야 돼. 실천을 하는 거야. 수행은. 생각하는 것에 그치면은 이해인데 실천이 따르는 것이 수행이야. 자애심은 모든 존재를 포용합니다. 동정심들은 모든 괴로움을 포용합니다. 여기 은현 씨가 한번 읽어봐. 자애심은 모든 존재를 포용한다. 동정심들은 모든 괴로움들을 포용한다. 기뻐하는 마음은 모든 번영하는 것을 포용한다. 그리고 평정은 선과 악, 사랑과 미움,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을 포용한다. 내가 읽었는데 이렇게 언더라인을 몇 개 해놨는데 새롭네. 처음 듣는 말 같이. 그렇죠? 자비이사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이러한 좋은 조건들을 성숙시킨다. 또 읽어봐요. 바로 이이사에서
삶에서 신성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자는 모두에게 잠재해 있는 이 네 개의 숭고한 상태를 매일 닦아야 한다. 윤회의 무수한 탄생의 과정에서 자신을 완성하고 모든 존재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정심을 갖고 일하기를 바라는 자는 10개의 바라비를 부지런히 닦아서 궁극적으로 삼맥삼붓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될 것이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니르바나를 깨달아서 번뇌를 근절하고 고통을 소멸시키기를 바라는 자는 원래의 청정함을 여전히 갖고 있는 팔정도의 유일한 길을 부지런히 따라가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훈계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이 거대한 땅이 큰 바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다 구멍이 하나 뚫린 통나무를 내던졌다고 가정해보자.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면 이것은 서쪽으로 떠내려갈 것이고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이것을 동쪽으로,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이것을 남쪽으로,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이것을 북쪽으로 떠내려 보낼 것이다. 그때 100년에 한 번 무리로 불쑥 떠오르는 눈먼 거북이가 있다고 하자. 자, 그러니까 널판지, 구멍 뚫린 널판지가 동쪽, 서쪽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쓰다니는데 그때 100년에 한 번씩, 100년이야? 예, 100년에 한 번. 200년? 100년. 100년에 한 번씩 거북이가 100년 한 번씩 무리로 목을 내밀 때 구멍 뚫린 널판지 그 구멍으로 목이 올라오는 것 같이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요. 그것도 눈먼 거북이. 그것도 눈먼이야? 네. 아, 나 그거 못 읽었네. 읽어봐요. 그때 100년에 한 번 무리로 불쑥 떠오르는 눈먼 거북이가 있다고 하자. 자, 비구들아, 한번 생각해보라. 이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무리로 불쑥 고개를 내밀 때마다 통나무 구멍을 통해서 목을 내밀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님. 그 눈먼 거북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구들아,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열애, 아라한, 완전히 깨달은 자가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 이처럼 어려우며 열애에 의해서 선언된 법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도 이처럼 어렵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거기서 열애나 아라한이 되기는 더 어렵다. 부처님 법 만나기도 어렵고. 법 만나기도 세 어렵고. 가지 어려운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몸 받기, 부처님 법 만나는 게, 그다음에 아란대기. 아란대기. 세 가지가 참 만나기 어려운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비구들이여, 이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했고 열애에 의해서 선언된 법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 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달음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이게 이제 사성제의 완성이네. 그러니까 우페카 웨다나 평등 사무량심으로 평등심으로 이제 도과를 얻어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아셨죠? 거기에는 나 없음, 무상고모화라는 얘기가 늘 빠져 있어요. 무상고모화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안 해요. 근데 내가 무상고모화를 강조를 안 하는 이유를 어렵게 알았어요. 부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말하시는 분이죠? 원인과 결과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이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보면은 뭐가 보이죠? 지혜, 세 가지 지혜가 특성이. 근데 원인과 결과로 보면은 무상고모화가 보이는데 원인과 결과로 보면 무상고모화가 원래 있는 것이 돼서 있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원로 무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상한 것을 새 속에 살아서 원인과 결과를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자아가 있고 항상하고 즐거움이고 뭐 내가 있고 하는 시각으로 봐서 그렇지 원래 원인과 결과로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것 자체가 무상고모화이기 때문에 무상고모화라고 애써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모화가 빠져 있어요. 여기 원래 있는 거예요. 무상고모화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돼 있다는 거지. 내가 있기 때문에. 예? 진실과 떨어져서 왜곡돼 있다는 거지. 그게 무명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무상고모화 얘기가 그렇게 강하게 어필되지 않는 이야기를 나 단마키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야. 원래 말할 것 없다. 근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제일 중요한 건데 부처님이 무상고모화 얘기를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무상 얘기만 고무한 얘기 안 해. 여기 마지막이니까 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렇네.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고? 금방 얘기했는데. 부처님이 기본적인 어떤 그 마음가짐이 원인과 결과로 보는 분이래. 그러니까 그냥 인과로 보는 분이야. 그러니까 다 그럴만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과로 보면 다 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과로 부처님이 나 무상고무화로 보시는 분인 줄 알았어. 근데 무상고무화로 보시지. 근데 원래 있는 대로 본 거니까 무상고무화라고 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불교 가진 그 퀄리티, 가치, 진실, 애써 강조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구나 싶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이야기야. 무상고무화는 원래의 것이니까, 태생적인 거니까, 질서니까. 그 질서야. 질서를 사람스럽게 얘기할 거 없잖아. 원래 그런 건데. 조금 이상하잖아. 원래 그런 건데. 인과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우리 눈에. 그러니까. 바로 뭐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나 이렇게 이 시간이 텀이 길게 일어날 수도 있고 부처님만이 그게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들은 법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계속 우리도 원인과 결과를 보자고. 당연히 부처님이 그게 맞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원인과 결과를 보시는 분이고 무상고무화는 원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수행이 중불난 게 아니야. 질서를 찾아가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중불난 것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벗어나 있는 거야. 눈 하나 달린 원숭이로 눈 둘 달린 원숭이를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눈 하나 달린 원숭이가 정상이야. 근데 부처님은 눈 둘 달린 원상이라서 눈 둘 달린 원숭이가 무상고무화야. 이게 색다를 거 없어. 근데 수행자들은 그래는 인과법을 철저히 믿고 그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들 다 살고 있잖아요. 탐진치에 그냥 눈이 얻어가지고 그게 차이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자, 오늘 사무량심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